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 갈수록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 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환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주행 보조 프로그램 FSD의 중국 출시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1분기 드디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사업이 살아난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량을 올해는 3배, 내년에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분기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내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AI 학습 추론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2분기와 하반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서버용 SSD 공급에 집중해 수익을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고용량 HBM 주도권 확보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올해 HBM 공급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리고 있다며 내년에도 올해보다 최대 2배 이상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은 HBM3 8단 제품은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 12단 제품을 본격 양산하고 하반기부터 HBM3E로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고용량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다소 늦었지만 생산 능력 확대 및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의 경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며 2분기엔 전분기 대비 2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선 미국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테일러 공장 가동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발 업황 반등이 예상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평가되면서 삼성 반도체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 시간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을 두고 채권단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6시쯤 윤곽이 나올 예정인데 일부 잡음은 있겠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채권단 찬반 투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태영건설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 계획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붙여지는 주요 안건에는 TY홀딩스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은 100대 1로 무상 감자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천억 원에 대해선 전액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권단 역시 무담보 채권의 5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이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청구 유예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의결권이 1%에 불과해 결의 자체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업 개선 결의를 위해선 채권단 75% 동의가 필요한데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6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양 기자. 그런데 우리은행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던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은 TY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주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태양건설과 별개의 회사인 TY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 유예를 하는 안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채권자 조정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만약 조정위에서 우리은행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면 해당 안건은 오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 조정위원회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옵니다. 다만 위원회가 주채권 은행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변이 나오긴 힘들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태영건설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 거래 재개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네, 이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이 상장 폐지 사유인 완전 자본 잠식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 개선 계획이 결의되고 이 워크아웃 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하게 되면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한 달 내로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6월 말 태영건설 주주총회를 통해 무상감자와 출자 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하면 8월 재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본 확충이 지연된다면 이 재감사 요청과 더불어 거래 재개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주행 보조 프로그램 FSD의 중국 출시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외국 기업 최초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안전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란 이름의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를 잠정 승인했는데 주행 사업을 키우려는 중국 당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The Chinese, it's a central government that wants to have level 2 plus and potentially more robotaxis. There is a more likelihood that we'll get to autonomy faster actually in China than there will be in the US.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이번 승인이 나왔다며 외국인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4년 전 미국에서 FSD를 선보였지만 중국에선 규제 탓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에 특히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던 중국이 테슬라의 승인 허가를 내준 것은 바이두 덕분. 테슬라가 자신들의 FSD에 중국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채택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AI 운전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지도 제작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은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이두는 자사의 중국 공공도로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선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테슬라는 이를 활용해 중국 내 교통, 도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회복 전망에 시장에선 향후 테슬라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 강세론자로 꼽히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의 테슬라 FSD 잠정 승인은 부진했던 중국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테슬라 목표 주가로 $275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7월 1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5%,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 외환시장이 오는 7월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우리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정식 야간 개장을 앞두고 지금 일선에서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전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하나은행 딜링룸. 365일 24시간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곳에선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석 달여 앞두고 시스템 정비가 한창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외환시장 연장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딜러들은 야간에도 $1 현물환이나 외환수업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차에 따른 결제 오류를 막기 위해 결제 방식을 바꾸는 식의 시범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외환거래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관행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야간 시간대와 새벽 실제 거래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잘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선 두려움보단 기대감이 더 큽니다. 채권, 주식 등 원화 자산의 외국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NDF 등 역외 시장이 서울의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역외 수요가 국내 수요로 전환되면서 관련 비즈니스와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시범 운영에선 거래 절차와 결제 전산 시스템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 정부는 앞으로도 매달 2차례 이상의 야간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하반기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이 외환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차관보 모셨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외환시장 개방 상당히 이제 석 달 뒤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난해 이제 기재부가 이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낡은 2차선 비포장 도로를 이 4차선 포장 도로로 바꾸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70년 만에 외환시장 개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외환시장 개방은 1990년대 후반 IMF 권고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던 일과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시장국들도 우리 외환시장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이 매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현장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가 이 해외에 소재를 둔 이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이 RFI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우선 RFI는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가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외국환 거래법상 정해진 등록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에 발급하는 외환 거래 자격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국내 은행에서는 야간 데스크 설치 등 딜링룸 기능을 강화하고 런던, 싱가포르 지점 등을 중심으로 RFI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해외 주요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도 RFI 등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예전에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했던 기관들이 이번 저희 제도 개선을 계기로 다시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원화 시장이 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원화가 국제 무대에 대비를 하는 셈입니다. 이제 원화도 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까지 거래가 되는데 이 투기적인 거래가 이제 환율 변동성을 좀 키우던 문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을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서 런던, 뉴욕 등 주요 국제금융허브에 있는 외국 투자자 금융기관들도 본인들의 업무 시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내 외환시장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거래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일부 기업 투자자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해외 환투기 세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좀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외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대비책은 있습니까? 네,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 외환 거래에 대한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네. 또 투기적 거래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나 또는 최근에 국내 해외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네. 또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안전판이 예전보다 훨씬 두터워졌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나라의 전체 대외 지급 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 금융자산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외환 시장 이 개방 요건을 갖추면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와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정부는 약 세계 10위권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밸류업 기업 지원 방안 그리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 그리고 그 부산물로서 윅비나 MSCI 등과 같은 선진국 지수 편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만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주된 목표가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차관보와 함께했습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까지 나서 이 부실 채권들을 열심히 털어내고는 있지만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상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올 1분기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카드사들이 보유한 회수 의문 채권과 추정 손실로 잡힌 채권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부실 채권은 금융사의 대출금 중 회수가 어려운 돈을 의미하는데 그중 추정 손실과 회수 의무는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축은행 역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로 신용등급이 줄하향된 데다 올 1분기 연체율은 7에서 8%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을 수시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달 3일까지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 상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털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부실 채권을 털어내는 속도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 18%에 달하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올 3월 말 기준 40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국내 금융사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지만 고금리 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 채권 역시 추가로 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갚지 못하는 연체가 많이 생기는 거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금리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받을 때부터 금리를 좀 낮게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오히려 신용보강을 지원을 해서 오히려 정책자금이 아니라 신용보강을 정부에서 해주는 쪽으로 서민금융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금융사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 셀 인 메이, 오랜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코스피의 5월 평균 주가 등락률은 마이너스를
주가 상승 확률 역시 43%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간 4월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달이었지만 올해는 2, 3월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 정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4월 증시가 전월보다 하락한 6번 가운데 당장 5월부터 반등에 나선 경우가 5번이나 됐습니다. 또 기세를 이어 7월까지 장기간 우상향한 경우도 4번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월은 반등의 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양호한 시장 상황 역시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200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최소 23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비율 역시 60.9%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적이 양호하다는 건 그만큼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증권사들도 코스피 반등 가능성을 전망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통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오는 2일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모멘텀 소멸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밸류업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